이번 휴관에도 지난 휴관에 이어서 이제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이제 필자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필자가 아닌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주요 필자시죠. 이 강인한 목사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아드님이신 강익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말에 최진섭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진섭입니다. 먼저 강익현 선생님은 한의사시죠? 한의대에 가게 된 배경에 강인한 목사님하고도 연관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있습니다. 저는 본래 해양대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반공법에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때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양대를 가려고 하다가 국내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걸 택하다 보니까 한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보면 주로 아버님이 아주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고통스러운 삶을. 근데 보니까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의 자제분들 만나보면 아버님은 별로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강익현 한의사님도 원장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말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이제 다행이다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아버님의 그런 삶을 잘하시면서 이 강인한 목사님은 사실 6.25 선언으로 우리 사회가 말로는 형식적인 제도적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또 감옥을 가셨잖아요. 그런 아버님을 아드님으로서 지켜보실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고생을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워낙 그걸 잘 조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가 제 기억으로 교회에서 5만 원의 이 사례금을 받으면 집에는 잘 안 쓰셨거든요. 그리고 다 그걸 이제 그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생활이 불편하고 이랬었을 텐데 어머님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경제적인 이 뒷받침을 잘 해주셔서 자제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심적인 것들은 심적인 거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자기가 짊어져야 할 일이 있나 보다. 그걸 하시나 보다. 그런 정도쯤 생각을 하고 가끔 이렇게 어렵게 주변에서 이렇게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는 좀 개인적인 이 건강이 아버님이 좀 안 좋으셔서 그것만 좀 어떻게 잘 이렇게 버텨주시면 좋겠다. 아버님이 워낙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어렸을 때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양도 키우고 이런 거 하는 걸 꿀벌도 해보고 아버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서 감옥이나 이런 데 가셔서 고생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거였지 어떤 그런 아버님이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의 그 아드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는 우리 도서출판 말에 이제 최진섭 대표께서 원래 예전에 우리가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잖아요. 시사잡지. 이제 그 시사잡지 말에 편집장도 이제 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이 감옥에 계시던 강인한 목사님하고 박성경 교수님을 직접 이제 만나 보신 게 계기가 된 걸로 아는데요. 예. 먼저 그 말씀 강인한 목사님과 박성경 교수님은 조금 나중에 할까요? 강인한 목사님 감옥 면회 가서 만나 보신 소감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두 분 얘기 같이 할게요. 내가 이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이 책을 내게 된 데에는 박승경 교수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분과의 인연을 떠올리면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여튼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실린 두 분
박순경 교수님과 강인한 목사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박순경 교수님을 처음 뵌 거는 1991년에 월간 말지 인터뷰 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구치소 접견실로 가서 한 10분 정도 인터뷰를 한 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나이가 거의 70이 되신 분인데, 그리고 이대 기독교학과 정년퇴임한 직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죠.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또 여성 신학자가 감옥에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달의 양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그 기사가 나가고 교수님과는 여러 차례 이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좀 친분을 쌓았고요. 그리고 강인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은 제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월간 말지 기자로 일했습니다. 퇴사하면서 마지막 기사로 누구를 인터뷰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통일운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장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존경할 만한 분이 누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강인한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 아마 범민련 의장님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강인한 목사님을 자택인 전라도 전주와 서울 종로 6가의 범민련 사무실에서 이제 2차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말지 인터뷰를 하고 1999년 1월호에 그 기사를 싣고 저는 이제 퇴사를 한 거죠. 그분과 이런 인연이 있는데, 한 번 더 이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퇴사 직후에 제가 한청년을 위한 변명이라는 단행본을 하나 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양심의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았는데, 그 당시 한청년을 위한 변명을 쓴 이유는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학생들의 어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좀 옹호하는 글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단행본을 썼는데, 이제 그 책의 추천사로 강인한 목사님과 박순경 교수님을 두 분의 이제 추천사를 받아서 넣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두 분을 뭐 거의 모르고 지내다가 2013년 5월에 제가 1인 출판사를 내면서 처음으로 낸 책이 통일만세라는 책인데, 분단시대의 지식인 8명을 인터뷰해서 이 책에 실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인한 목사님은 돌아가신 때라 이제 옛날에 말지에 썼던 인터뷰 기사를 넣고 나머지 7분을 인터뷰해서 이제 책을 냈는데, 그때 이제 박순경 교수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박순경 교수님은 이제 강화도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단군의 성지인 만이산을 가고 싶어 했는데 만이산까지는 못 가고, 그때 나이가 90세에 가까운 분이라 전등사, 삼낭성이라고 해서 단군 전설이 설에 있는 그 삼낭성 전등사에 가고 싶다 해서 거기까지 가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직후부터 이제 교수님하고 다시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깊이 있게 몰랐는데, 이분은 그때 상생방송 TV를 보면서 자기가 1년 넘게 환단고기를 공부해 보니까 이 책이 매우 귀중한 책이다, 이 책을 꼭 공부해라,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보가 가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사실 사가지고 정독은 못해도 이제 훑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단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셔서 제가 이게 보통 이렇게 신학자가 이런 얘기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거를 좀 인터뷰로 담으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뭐 교수님이 이제 칼바르트 저서 번역 작업으로 바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바쁘고, 뭐 그러다가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 또 코로나로 또 몇 년 동안 만나뵐 수가 없고, 이래서 인터뷰를 좀 못했던 게 이제 굉장히 좀 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사망하신 거예요. 이때 이제 인터넷 신문에 이제
추도사를 냈는데 그 추도사를 그 추도사나 이제 기타의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후배들이 낸 책이 이런 하나님 혁명의 열망자 원초 박순경 이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추도사에서 박순경 교수님이 그렇게 갈망하셨던 민족의 시온 문제, 민족의 뿌리 이런 주제로 이제 단행본을 꼭 하나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단행본을 좀 기획하려고 했는데 검색하다가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강인한 목사님이 2008년에 새번역 환단곡이라는 책을 이미 번역해서 내셨고 또 우리 민족 정리된 상고사 이런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운동 하시던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년에 똑같은 주제에 이렇게 빠져서 공부를 하셨을까. 사실 예기치 못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매우 반가운 마음에 그분들 글을 책에 이렇게 두 분 글을 다 넣을 수 있어가지고 책의 이제 가치를 굉장히 높여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순경 그리고 강인한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 두 분을 통일운동가로서 존경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에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에 이분들이 집중하셨고 제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연히 그 하남당 이유립 이분을 몇 달 전에 이 책을 편집하면서 우연히 하남당 이유립 사학총서라는 책을 볼 수 있었고 그 책에서 이유립 선생이 강조한 게 민족의 주체사관이 자기의 사관이다.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후기에도 썼지만 박순경, 강인함, 이유립 이 세 분이 같이 만나가지고 민족의 뿌리, 민족의 개념, 민족의 시원, 어떤 민족의 통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환담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강인한 목사님하고 이 박순경 교수님의 공통점을 꼽으라 그러면은 두 분 다 기독교 전문적인 프로네셔널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뭐 신학교 그 신학대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을 꼽으라면 민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중시하시니까 거기에 당연히 이제 통일이 나왔죠. 강인한 목사님이 이 새번역 환단곡이라는 책을 이 책 사실 번역하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런 책을 번역하시는 동안 아마 그 우리 강익현 원장님은 이거 번역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어떤 생각이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서 번역하시는 거 보고. 아버님이 여기도 쓰시긴 하셨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이게 희망의 빛으로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반듯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민족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래 아버님이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민족과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통일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민족사에 대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행히도 아버님이 이제 영어를 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타임지를 제가 구해다 드렸었어요. 심부름 하면서. 그랬는데 그 전에 아버님이 이제 한학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서에 상당히 좀 밝으신 데다가 이제 영어가 밝으시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그 하나는 영어로 해서는 현실을 보고 하나는 그 한서로 해가지고 역사를 보고 이 두 개가 합해진 이 목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다른 목사님들하고의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옆에서 많이 제가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동을 하는 목사로서 뭔가 민족의 자존에 대해서 찾다 보다가 보니까 아마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희망의 빛으로 와 닿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87년 체제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때 직선제 개헌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최준석 대표님도 뭐 그 당시 직선제 개헌 뭐 쟁취하는데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87년 체제로 제도적 민주화가 뭐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거기에 안주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여기 안주하지 않고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민족이 분단됐는데 체제가 완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 부분 민족 통일 부분에 통일되지 않는 그 분단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건 실제로 87년 체제 이후로 직선제 이후로도 강인한 목사님 같은 분이 여러 번 이제 감옥 생활을 하셨고 이 박순경 교수님도 감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뭐 남의 돈을 빼갔습니까? 뭐 강도짓을 했어요. 뭘 했어요? 단지 통일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는 이유 가지고 이 감옥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갖고 있던 책대로 보면 다 민중의 목자, 그 다음에 민족 통일과 기독교,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결국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남한의 민주주의 자체도 절름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분들이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환단국이라는 책에서 또 하나의 민족의 희망을 보지 않았는가, 남북 통합의 희망을 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최재형 목사님 남북 통일운동 하시고 북한 자주 가시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2000년대까지는 북한에서 환단국이라는 책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늦게 환단국이라는 책을 알게 됐는데 남한에서는 환단국이를 일찍 알았는데 지금 환단국이 하면 다 죽이려고 난리 치잖아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환단국이를 거의 사실로 인정해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해주는 게 민족 통일에 대한 진짜 관점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진섭 대표를 사실 안지 꽤 오래됐는데 저는 최진섭 대표가 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운동했다는 건 한참 뒤에 알았어요. 최진섭 대표가 이 기독교적 관점의 운동, 그러니까 민족이란 부분과 기독교란 부분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강인한 목사님하고 이 박순경 교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뭐 기독교와 환단국의 관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박순경 교수님과 강인한 목사님이 환단국에 왜 관심을 갖게 됐을까? 그거는 뭐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민족신학, 통일신학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한국 여성신학의 대무고 민족신학, 통일신학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 신학자를 통틀어 이제 최고봉의 신학자로 꼽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민족신학, 통일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 개념, 민족의 뿌리, 이런 민족사에 대해서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분 말씀이 한국의 사학자들이 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역사 문제, 특히 고대사 문제, 뭐 이제 고조선에서 쭉 이어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지에 대한 뿌리의 문제가 정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잠시 유보했다가 뜻밖의 이제 환단국이라는 책을 만나서 상생방송 TV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궁금했던 그 문제가 풀렸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고요. 강인한 목사님의 경우는 제 생각에 이분은 역사를 매우 중시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선비자, 이제 지사, 그리고 어떤 애국자 이런 느낌이 강하신 분인데 제가 월간 말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그 기사인데 이제 기사에 실린 사진을 이렇게 보면 참 지사적인 풍모가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어느 분 장례식에서 이제 개운재 선생님, 강인항 목사님, 백귀한 선생님, 지선 스님 뭐 이런 차례로 이렇게 꽃을 들고 계신 장면인데, 이분이 이 기사의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정권 앞에 패자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승자가 돼야 하며, 정권 앞에 죄인이 되더라도 결코 역사 앞에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역사의식을 매우 강조하시더라고요.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성서를 민족 해방의 관점에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서 자체가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민족이 해방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우리 민족의 문제에서도 분단의 문제, 통일의 문제, 그리고 외세에 의한 억압의 문제를 성서적으로 봐도 이거 민족 해방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게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님이 무엇인가 탈출구를 찾다가 환단고기 속에서 그런 문제, 민족 해방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출애굽처럼 우리의 출애굽의 문제를 발견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경 교수님의 쓰신 글을 한번 쭉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 글 속에 고민이 상당히 담겨 있다. 기독교와 한국민족, 그다음에 분단과 통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걸 견주법적으로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그 결실이 담겨 있는데요. 또 이 통일 신학의 고통과 승리, 결국은 이제 이 고통 속에 승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결국은 통일과 승리를 말씀하시는 게 신학적 입장에서도 결국 통일 신학의 고통과 승리, 이 말씀하시면서 이 책에서 깊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민족 과잉이 아니라 민족 결핍이다, 이런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만나보니까 민족이란 개념을 전부 다 서구에서 온 개념 그대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구의 민족주의는 중세 코스모폴리탄 사회에서 자기 이제 민족 국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제국주의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침략했던 것이 서구 민족주의고, 동양에서는 일본만 그런 길을 걸었죠. 우리를 비롯한 뭐 베트남도 그렇고 다들 그런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민족주의인데, 이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놓고 나쁘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한국 사학계인데요. 현재 한국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황국사관, 일본의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 학자 뭐 림광철 선생의 이제 글도 여기 실렸지만, 결국 환단고기라는 책하고 기독교와 그러니까 민족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을 좀 만들고 하시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어느 독자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진보적 민족주의자는, 통일에 관심 있는 진보적 민족주의자는 환단고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책을 기획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기획했는데, 1989년에 이제 방북을 했던 문익환 목사님이 1993년에 범민족 대회 장소에서 수만 명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대의원대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였냐면,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주체사상이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이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군으로만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북에서 김주석과 문익환 목사님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강인항 목사님이나 박순경 교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목사가 어떻게 단군을 강조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10년 후, 10여 년 후에는
단군과 환단고기를 매우 중시하고 공부를 하시게 된 거죠.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저기 제자들 중에 그 엇나가는 그 비율이 많은 그 부모가 주로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이제 같이 살다 보면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이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이 크게 이제 그 실제 모든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존경할 부분 찾기가 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어떤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그 강익현 원장님은 뭐 아버님을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서 뭐 그런 아버님의 그 언행일치가 안 된다거나 하는 뭐 그런 부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배울 때는 언행일치가 상당히 하시는 분으로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본래 주장이 뭐였냐면, 못난 내 자식보다 잘난 남의 자식이 있다면 그건 역사를 위해서 걔를 가르쳐야지 왜 내 자식을 가르쳐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진짜로 공부를 못하는 우리 형제 중에 공부를 좀 못하는 형제가 계셨는데, 너는 학교를 다니지 마라, 그래서 너한테 드려야 될 이 등록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다른 집사님에게 네가 다녀라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그 촌에는 옛날에 목욕탕 시설이 별로 없어가지고 추운 데서 이렇게 찬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신학교를 거의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할까 하다가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 아버님을 보고는 진짜 나는 못하겠다, 저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목사를 못하고 한의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 책을 내면서도 보면 어떤 그 학맥이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기보다 운동을 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걸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공부죠. 예.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에서도 보니까 그 환단고기를 그때 번역된 게 몇 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그 학문적 체계로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 이게 현장에서 볼 때는 이 책을 이렇게 봐야 하는 건데 학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아마 그렇게 이 책을 번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 목사님의 논리는 그냥 현장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렇게 그 70년대 이전부터도 그 아버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진주, 강씨, 문중에서 제사를 못 지냈어요. 왜냐면 아버님만큼 제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목사이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왜 우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냐라고 해가지고 그 교계에서 하여튼 문제가 좀 됐었었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행일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원불교가 우리 익산에 본부가 있는데요. 그 전주의 교구청에 가보면 지금도 이게 뭐가 써있냐면 원불교의 창달을 위해라고 써놔는 큰 이렇게 그 붓글씨를 써놨어요. 그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도 보니까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잘 없으셔요, 이분은. 뭐 다른 분이 뭐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거 없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은데 왜 나보고 못하게 하냐. 그래서 거기다가
진짜 크게 이렇게 막 원불교가 창달해야 된다고 거기다 목사 강일함이라고 써놨으니 이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은 몰랐으면 몰랐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뭐 조금 뭐 이렇게 그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기면 그게 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저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가 되고 이럴 때 아버님이 너무 이걸 속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현실 정치도 좀 인정도 하고 과거에 동지들하고도 왜 이렇게 틈을 지나 같이 이렇게 범민연을 하시면서도 또 그거다가 또 갈라지고 막 이런 게 아버님 옆에서 보면 가만히 그러는데 아버지의 논리를 듣다 보면 아버지는 맞다고 하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냥. 언행일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그게 옆에서 잘 못 봤습니다. 그게 김일성 주석이 임명을 하셨으면 당연히 주문을 가야지. 그거 왜 안 가는 거냐? 그러면 엊그저께 김영삼은 왜 만나러 가자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언행일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사람 옆에서 좀 두려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그 친자제분의 등록금을 뺏어다가 집단은 공부 잘하는 그 집단인 자제한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공자가 말씀한 선양의 논리예요. 공자가 하은주 시대를 높이 친 거는 네.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천하의 가장 어질고 능력 있고 어린 사람에게 네. 왕위로 물려줘야지 왜 자식에게 물려주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거기에는 아마 그 집단인 자식이 잘 됐으면은 많이 더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양해가지고 왕위를 받았으면은 천하를 다 태평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상들이 핵심에 들어가 보면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 있는 거죠. 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강익현 한의사님,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뵀거든요. 근데 이 책 내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여러 군데 수소문을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래도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환단곡이 이 글자체가 목사님 목사님 서체거든요.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지. 그리고 글 게재한 것도 허락을 받아야지. 근데 책이 딱 나왔는데 그런 우려도 했어요. 아드님이 사실 이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왜 허락 없이 받았느냐. 책 수거하라. 이러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는데 사실 아버님은 너무 존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뭐 이미 공부를 예전부터 이렇게 쭉 해오신 걸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반갑고 그랬던 점이 있고요. 아까 또 한 가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목사님이라는 것보다 매우 강직한 통일운동가 또는 어떤 투사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저는 그 인터뷰하려고 한번 딱 뵀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의 자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목사님은 그 종로 그 법민연 사무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도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늘상 기도하신다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묵상하고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하나 성서에 대해서도 이미 내가 다 깨우쳤으면 이제 놓아버린다. 그리고 성서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얘기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성서를 다체화하신 분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정말 참 목자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도 매우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근데 우리가 투사 이미지만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그때 했었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아버님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 안기부에 가셔가지고 한 30일 한 달 정도쯤 연락이 없으셨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70년대니까. 네. 근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또는 거기에 하수인들은 다 적으로 생각할 때인데 아버님이 나오시더니 이제 자기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야, 내가 거기를 가봤더니 그 안에도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이루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조사 맡았던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애국관이 있구나. 이게 말하자면 다 그쪽에 먹고 살려고 그렇게 충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도 진짜 이게 존경하는 만한 사람이 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밖에서 진영적으로 생각을 했던 이때 생각을 하다 보면 아버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으면 그게 옳지 않냐 이거예요. 왜 안기부라고 그래서 왜 그 애국관이 있는 사람이 왜 없겠냐? 내가 가보니까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있는 사람들도 저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모든 걸 깨닫고 나면 거침이 없는 게 아마 저런 건가? 옆에서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 초청 강연을 갔는데 좀 약간 하이 클래스들이죠. 근데 초청했던 분이 아주 민족주의고 역사에 해박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잘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안기부 간부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지금 뭐 서로가 입장이 다르고 뭐 또 직업이 다른 부분이 뭐 크지만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그것다 이제 표출하는 방식들이 또 이제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뭐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강인함 목사님의 그 자제분인 강익현 그 원장님과 그 최주섭 대표님과 이렇게 그 강인함 목사님, 그 다음에 박순경 교수님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환단국이 위서 논쟁이 참 하찮다. 참 가벼운 얘기다. 환단고기가 뭐 가짜다 어쩌다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 두 분이 자기 온몸을 던져서 이 민족의 순환에, 분단된 민족의 순환에 온몸을 던져서 평생을 사셨던 분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환단고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진짜나 가짜나 그 작은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환단고기야말로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고 통일할 수 있고 그러한 신학적 바탕, 철학적 바탕, 역사적 바탕을 여기에서 이제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저차원적인 진짜나 가짜나 이 작은 논쟁에서 벗어나서 환단고기를 이기동 교수님도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정신학적으로 이게 위서일 수가 없다라고 해보니까, 철학자가 해보니까 그렇게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계기로 저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딱지 붙이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사회 아직도 툭하면 뭐 색깔이 어쩌고 딱지 붙이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제 이 환단고기에서 이 두 분의 신학자, 목사,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 통일운동가, 이분들이 환단고기에서 봤던 게 무엇일까.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특히 87년도에 직선제 개헌 이후에까지도 이분들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희구하셨던 것이 뭔가, 그 희구하셨던 거에 어떤 그 희망의 끈을 바로 희망의 빛을 이 환단고기에서 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또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환단고기보다도 이 두 분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으니까 요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2013년에 단행본 인터뷰를 위해서 박순경 교수님이 이때 90이 거의 다 된 나이예요.
근데 이때 인터뷰를 서초동 자택을 가서 했는데 이분이 만이산에 가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0 된 분이 만이산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참성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쉽지 않으실 테고,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전등사 삼낭성이에요. 그 전등사가 있는 그 삼낭산성 이게 이제 단군 설화가 이렇게 서려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인터뷰를 했던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분이 나이 90에서도 어떤 단군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강 목사님이 이렇게 통일운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많으셨고, 그래서 막판에는 20대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매우 강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이든 세대들한테 정말 희망이 없구나. 통일은 바로 저 젊은 애들이 주체가 돼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젊은 학생운동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한 애정이 있으셨는데, 우리 민족 정리된 상고사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원고 중에 이제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이게 너무 절절하신 거예요. 내가 젊은이를 생각하며 이 원고 우리 민족 정리된 상고사를 쓰면서 행여나 중간에 병이라도 나서 죽으면 어쩔까 하는 조바심에서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탈고하던 날 나는 원고 문지를 붙들고 울었다. 죽지 않고 마침 감격이었다. 이거 2008년인데 그리고 조금 있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글을 쓰고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통일운동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사 자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신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선 원장님은 마지막 하실 말씀.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국경과 이념이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왜 올림픽을 하면서 자기 나라 국기를 갖고 나오냐. 거기는 뭐 이념도 없고 뭣도 없고 없다면서 그러면서 민족과 국가는 그렇게 쉽게 국경을 여는 게 아닌 것이다. 저도 그 아버님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민족이 살아남아야 남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민주화 운동으로 출발을 하셨지만 결국은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면 이게 존립이 불가능한 거구나. 이제 여기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민족에 대한 혼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하고 이렇게 남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희망이 그야말로 좀 생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희망은 뭐 환단고기가 뭐 진화다 뭐 그런 희망이 아니고요. 이 환단고기라는 책을 통해서 환단고기를 특히 보는 이 강인한 목사님, 박순경 교수님 이분들의 눈을 통해서 다시 민족 통일의 당위성 그리고 민족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 분단 체제가 얼마나 문제점 많은 체제인가는 이 두 분들이 87년 이후에도 감옥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했다는 데서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희망을 찾아서 가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